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대부산대학교 장은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참여사회 포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한 100번도 넘게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최근에 조금 뜸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기회를 맞아가지고 참여사회 포럼을 진행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연구소를 사실상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주도해 오시고 세우시고 주도해 오시고 발전시켜 혁혁한 이제 기여를 하신 유영천 선생님께서 작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특별한 자리로 참여사회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유영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 우선 오늘 이런 정년퇴임 기념이기도 하니까 우리 유영천 선생님한테 여러분께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를 하셨는데, 유영천 선생님 인사하시고 꽃다발 전달을 받고 뭐 그런 행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유영천 선생님 보좌해서 활동을 했던 송원희 간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데, 오늘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선생님 축하하는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 슬러시 롤의 다양성과 한번 껴놓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자본주의 롤의 다양성 이런 걸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하신다고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런 주제로 강의를 하실 텐데, 우선 뭐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고 바로 이렇게 강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겨울철 가장 포근한 날씨라고 해서 좀 다행이네요. 미세먼지도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이 전임 기념 그 강연 제가 연구소에서 하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이 플레이가 또 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피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장은주 소장님이 관대하지 못하셔가지고 저를 갖다가 좀 밀었어요.까지 왔습니다. 뭐 부담이기도 하고 저기서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강의도 한 처음보다 두 번째 강의가 훨씬 잘 되고, 세 번째 하면 아주 잘 되지만 굉장히 지루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가 이 플레이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비차가게 좀 재미가 없겠다 해서 약간의 무가치를 조금 더 보탠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사실은 먹을 것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간사분들도 오시는 조금은 짧은 그 기쁨의 시간이 있다가 곧 여기가 빨리 떠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최근에 아주 최근에 아주 그 기쁜 소식이 간사 출신에 아마 현행 간사분들한테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연구소 역대 간사 중에 최고의 간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인박 씨인데, 연구소에서 최장님 대표님 상황이 돼서 매우 기쁘고 즐겁고 또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수행을 요 정도 하고 또 조금 더 그 앞부분에 제가 해고의 말이라고 해서 첫 부분 약간 좀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대 소장님 두 분이 또 함께 그 합석을 해주시고 박진도 소장님, 조기선 두 분이 같이 해주셔서 저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내에서 바쁘다 하는 두 번째라고 서로 하시는 거예요. 좋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합니다. 좀 전에 우리 좀 전에 우리 박진도 소장님께서도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슬래시를 또 써가지고 사람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짓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리플레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돈의 다양성 같이 좀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다양성이 지금 뭐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본주의 다양성을 얘기하면 자본주의 돈의 다양성을 말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강연하면서 그걸 조그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년 기념을 하는 되니까 뭐 딱 한두 절을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하고 좀 더 보태는 이런 면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은 것이 돼서 전달하는데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그랬는데 그 점 좀 말씀드리고 향해는 마우스를 뺐어요. 단추를 누르시면 서론적으로 회고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작년인데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고 본문은 세 가지인데 자본주의 컴플렉시티 또 영어 나오는데 마지막 근사행위 같은 제가 써봤고요. 자본주의 다양성, 민주주의 다양성, 한국의 경우 각각의 내용들이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각 주제로서 한두 시간씩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매우 저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의 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뭐 사상 전환이 있었고 여러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그 학회 강연에서 4개 전환점으로 강연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환점이 89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실사회주의 또는 국가독점 사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분계 충격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랬지만 저도 충격을 크게 받았고 사상이 전환점이 있어요. 이 사상 전환은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조금 세상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원점에서 마르크스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포스트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라는 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사상적인 전환을 하는 내용으로
제가 스스로도 말했고 저도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라크라 무패 제작이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르게 한국에서도 상당히 저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라크라 무패의 제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앙드레 고르, 한나 아렌트, 그 다음에 두이, 폴라니, 아마르타 센,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언더부터 웅그 같은 사람들을 제가 선접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저희 글과 말에서 깔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도 굉장히 복잡하게 물건이 되어 있고 저는 마르크스 1, 2, 3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의 마르크스였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나갈 때는 어떤 내용의 마르크스라는 말을 하자고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마르크스가 그리스이라는 게 그리스의 삶의 형태와 사상들을 마르크스가 나고 자기 사상적 거처로 생각했다는 지점이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본과 노동과 공동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사회 구성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르크스 생각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치인과 비판 요강이 있어 자본주의 시초 축적 부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독일어판 자본가 1권에서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건 시초 축적에 대한 생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말년에 보면은 이제 후기 마르크스의 러시아 공동체, 미 공동체의 적극적에 대한 적극적 생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복원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자본과 노동의 공동체는 세 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이 점이 마르크스와 폴라니 베벌렌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지점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로상치한 논쟁과 가정 문제인데 NLPD의 그 논쟁이 있었고 경제학에서는 민족경제론, 종속이론, 국독자론이 대두가 됐었고 한국 경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삼조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대립이 있었고 그 후반기에 중진자본주의론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앞쪽 성장의 성공 담론이 있는데 그 이전의 주요 담론들을 다 뒤엎는 새로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 기정론과 개발국가론이 대두됐고 시기적으로 좀 더 앞으로 당기면 시기적으로 사실은 그 앞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대한민국 성공사의 기초에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현대사에서 압축 성장의 성공과 그 구조적 모순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학술적 도전이 제기됐다. 당시에 제기됐고 지금도 이 도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연구의 후속 연구는 이 도전을 받아서 진행된 연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사 연구소 참여인들과 관계 문제인데 제가 시민과 세계라는 반년간지 잡지를 참가하는 주도자의 동료들과 함께 했었는데 2002년 그때 이것은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런 사상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청감에서 시민의 진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 몇 가지 요소를 제가 시도를 했고 이거는 공유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 전해차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처음에도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잠깐 변화가 있었고 또 진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성 제 권력의 권리로서의 시민성이라는 생각은 한나 아렌트의 핵심적 사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하나의 계획의 보편적인 혈을 대변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의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이제 쳐볼 수 있는 정치의 본질을 말하는 생각입니다. 지상의 삶은 다원성이 기본적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로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말할 때 그 권리는 개개인 낙계의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구성적 토대적 권리를 제 권리라고 한다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리적 담론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흔히 두 번째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 정치와 광장 정치 두 트랙. 저는 결사체 정치, 토대로서의 결사체 정치가 같이 가야 된다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틀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유의 경험. 이 공유의 경험 위에서 우리가 서고 서로를 개척한다는 생각에는 좋은 위에서 온 것인데, 시연에서도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왜 좋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체화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삶의 역사와 그것이 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삶의 어떤 아비투스라고 할까, 헤비트라고 할까, 이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같은 데를 타고 간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없어질 때, 그것으로부터 불이라고 이렇게 깨뜨리면 또 정의로운 것을 얻고 하는 그 학습, 그 기반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로 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좀 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담론들이 사실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매우 큰 이야기고, 저로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그 진보의 주류 담론은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장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평등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공명은 것은 시민공명과 시민적 주체, 시빅 앤드 소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키우면서 좋은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것이 네 번째, 이게 시민적 담보 담론의 진보 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심지어 진보기관 측에서 민주공화주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 앞에 시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지금 시민사회 판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이고, 또한 가깝게는 시민들 앞에 있는 다 집단 역할을 하는 시민정치, 민주 이념, 그 인지 기초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과제들이 오늘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본주의 컴플렉시티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네 가지 정도 내용인데, 사실은 이 컴플렉시티 복합적 구조,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시간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케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피케티는 곱디 뚫린 자본주의 자산 불평에 대한 경향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비판하는 이런 건데요. 그러나 피케티의 자본 개념이 굉장히 좀 약하다. 자본 개념이 약하다. 피케티 자본 개념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뛰어난 그 성과와 기회에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지대자본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지대자본과 생산력 자본의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력으로서의 자본 개념이 탈각되어 있다는 두 가지가 피케티 21세기 자본에서 핵심적인 그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스티글리츠가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리라는 사람이 비판했습니다. efter 피케티가 하버드 대학 쪽에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봤습니다만 국내 번역에 대해서 엄청난 작업이 되어 있다. 피케티 이후에 주요 문제들 같은 것도 진전시키는 부분이고, 번역 현과 딱 7, 8페이지 됩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주요 부분을 가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서 아마 이런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1호부터 21세기 자본, 피케티가 이 말을 따라서 21세기 자본, 21세기 우리가 새롭게 가져가야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념화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저기서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카르도 이후에 자본주의 비판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의미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뒤늦게 이걸 캐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리카르도가 새삼스럽다 싶긴 한데 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리카르도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선의서도 중산주의 특권과 특권을 비판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의 시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리카르도가 명백하게 분배론적 관점에서 그 대목을 비판하는 것이고 거의 굉장하게 기획주제로 산업자를 옹호하는 생산적 산업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리카르도의 자본주의 비판 두 갈래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 잘 알려진 마르크스 노선이고 자본론이 펼치고 있는 자본의 노동 자치 비판이 그 중심이고, 그런데 의외로 비마르크스적 노선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이는 불로소득을 비판하는 오히려 마르크스 이전과 마르크스 이후에 훨씬 더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케티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오늘날 북경과 매우 불편하게 심하게 중요한 게 지배 수탈 불로소득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이제 개발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 스타트, 헨리 조지, 홉슨, 또 베디안 경제학을 대표하는 예비라든가 배우는 개인설조차도 불로소득 비판이 경제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변호론으로서 이게 생산성을 비판하는 그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아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적 노동자치 비판의 모성은 기능자본인데,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있는 기능자본입니다. 기능자본, 산자본을 달리 표현한 거죠. 그냥 소유자본이 아니고 노동이 주요 모습이고 거의 생산량신자본, 이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노동 수익권 사상, 노동이 가치를 새롭게 가지고 창조한다, 노동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이거는 물론 마르크스 자신이 고유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리카르도 자기 사상으로부터 지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런 두 번째는 현재로는 어떻게 부가가치가 창조되는가, 요즘 뭐 메이커스, 테이커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을 시작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마르크스적 불로소득 비판 모습은 두 개의 모습, 자본주의 두 개의 모습, 기대자본과 사회, 이걸 하니까 넘어가죠. 지대자본과 사회, 그리고 기능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개의 모순을 가져가 안다는 이야기고, 그에 따라서 그 메이커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자본과 노동의 갈등, 즉 갈등만뿐만 아니라 협력이 같이 존재할 그 여지를 갖는 생각 사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적 토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마르크스적 노동착취 사상에서는 그게 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갈등과 협력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여기서 이론의 진전이 있고, 협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같이 창조하고 어떻게 갈라먹느냐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회경제 민주주의 계획과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자본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중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로운 민주적 심리적 계획을 가질 것인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리카르도 이후 자본주의 비판의 두 갈래, 두 개의 노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컴플렉시티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앞서 그 두 노선으로부터 자본주의가 복잡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은 축적 체제가 생산량시보다도 일반적 개념이고 재산권은 권리 다발, 즉 소유권과 통제권 이런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과 노동 관계도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3종의 컴플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본 내부의 계층화, 노동의 계층화 그 내부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자본주의와 사회적인 것과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그 머리를 짜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자본주의 컴플렉시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모습 이런 지대경제와 산업경제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대자본과 기능자본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본 내부의 노동 내부의 계층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생산적 노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업과 배제된 강금한 새로운 대군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오늘날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세계 사회연대경제, 가부장제, 생태계 이런 그 베이스를 같이 그것과 이 자본의 운동과 이걸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그리고 국가 역할을 굉장히 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파트너 국가가 이야기되는 사회혁신론에서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여하튼 다중노선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논리적으로 그 이론적 구조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비판을 가가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자본주의와 파시즘 민주주의 문제인데 이것은 파시즘의 문제는 비판 있는 사회가 실없는 시행되고 오래오래 새로운 문제로서 오늘날 자본 세계의 균열 속에서 우리 포퓰리즘과 트럼프가 출연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독일 오스트리아는 정말 중요한 선진민주주의 중심국가들이고 여기서도 우리 포퓰리즘이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파시즘이 어떤 토양에서 출현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점을 아주 어려운 지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신자유주의, 무자유주의, 나아가 민주주의 한계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 존재하길래 파시즘이 출현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폴란드가 그 이중운동론에서 시장사를 비판하면서 제기한 이중운동론에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면 이 파시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네 사람이 중요한 그 사상을 제기했다고 보는데 물론 마르크스적 계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만 생각했고 한나 아렌트와 폴란과 가르치기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잘 알려져 있어서 가르치기를 최근에 제가 한 6년 더 주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강연에서도 지적을 했고 여기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렌트는 워낙 잘 알려진 전체적 기준에서 특히 세 가지 파트로 된 부분에서 제2파트 정치 비판에서
제국주의라는 것이 부르주아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중요한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집중된 국가 권력과 집중된 자본 권력이 결탁하고 있는 바람에 그에 대한 태양이 취약하고 대중들이 공통의 세계 공통감을 상실한 채 각자 도시는 해보는 사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지향하는 비판의 균형입니까? 반성적 견제 균형이며 그 능동적인 활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배 논리가 그 지배 세력의 기획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정리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 정치 문화와 시민사회 공유경을 우리가 통해 취약할 때 민주주의가 그 기반을 잃고 파시즘은 넘어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또 연구소에서 평화복지국가 재활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제거해서 합니다. 폴라리는 시장사회 실행정리만이 아니라 시장사회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관계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상해 터전에서 뿌리 뽑히고 모든 것 토지와 화폐가 의존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이 상해 터전에서 뿌리 뽑히고 기하의 규율에 내몰릴 때 반동적 사회 보여주는 파시즘이 죽는다. 세계시장사회가 파시즘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시장사회 속에 파시즘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무력함에 대한 뛰어난 비판이 이것은 또 자기 조정시장 자체가 매우 후적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라는 이 부분을 아우르는 말로서 제가 폴라리즘 모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제법 잘 알려져 있는 포스트 케인지안. 최근에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가르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사실 부상이 된다고요. 마르크스 경제학의 전통에서 자본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 긍정 유산을 이렇게 발전시킨 유효 소유로는 케인이 이전에 제시됐고 소위 계급적 구조를 말하는 사람이죠. 제가 주목하는 게 파시적 장치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가르치기 역설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파시즘의 중요한 기능이 안정고용에 대한 자본가의 반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 자본가 파트너십 속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자본가가 자기 논리로, 자본의 논리를 노동을 해고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또 긴축 재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본이 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고삐 불린 자본은 그 부분에 고삐를 물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파시즘적 권력이 자본의 규율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의 그 가르치기 안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새삼스럽게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알게 됐고 파시즘이 이제 그 엄청난 그 실업 속에서 이제 출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설명만 잘 아십니다만 30년대 그 보면은 그 나치즘이 뉴딜보다 그 고용 문제를 일찍 해결을 하고 보수합니다. 재정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금융을 통제하기 때문에 금융의 그 논리를 자기 논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물려있었던 그 덫들을 깨트렸는데 이게 이제 나치즘이 하는 거죠. 그 요까지 민주주의는 이게 참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래식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고용을 위한 진보 세력의 투쟁이 동시에 파시즘의 재발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발심에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 약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칼레츠키 역설이라는 말을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라는 것은 현재 산업화 유행국면의 이야기인데, 다시점은 성숙한 자본주의 이야기니까 일단 구분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선행한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별 연구가 안 왔다고 봅니다. 발전 개발 독재 필요합니다. 그 국가와 정가의 관계 문제도 좀 복잡하다. 의외로. 세계적인 이 배보가 결국 이 부분은 사상적으로 들어가면 사상 여러 개 뿌려 들어가면 국가 자율성 문제는 배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배보라든가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합의 이야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인데요. 이 자본주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다양성이라고 이걸 붙여놨는데, 설명하지 말씀드립니다. 이 다양성론이 다양성론도라는 그 자본주의론을 하고 이 사실은 이론적 갈래가 많습니다. 갈래가 많고, 간 익숙한 게 조적 이론이 있고, 또 독일 쪽에서는 포토마슈트랙 그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제가 그 시간 벌기라는 책을 해석을 제가 마지막에 쓰게 되는 번역을 했어요. 많은데 좀 일반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9개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써볼 필요가 있겠다. 게임이라는 이제 일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자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분석적 그 서술적 설명들을 생략하고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탁국가, 그 다음에 개발주의 국가, 삼인주의 코퍼레티즘 가부장주의. 요게 이제 일본인데, 통상은 이제 기업주의 또는 마이크로 코퍼레티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9개의 유형론은 가교제 다원주의 국가라는 일본을 이제 중심에 두면서, 이게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마련했는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 나라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존재가 사상의 이런 부족한 문제라고 아버지 합니다만, 요거 5번이죠. 이 5번을 중심해가지고 이제 이거 좀 비교해보는 이런 식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부가 이 소유권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는 다 보수 진보로 만나고 이른바 다 제한을 하는 거죠. 정부는 작은 정부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 이 모델의 기본은 영국 명예혁명으로부터 이 모델이 출현했다라고 하죠. 연구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만 잘 알려져 있는 데글라스 모스가 왜 영국이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최초의 그 스탠다드를 출현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주류지 해법으로서 신변주의가 이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탁국가. 이 결탁국가는 좀 알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으로부터 이제 그 소유권을 얻고 한편으로는 그 얻어가지고 다른 쪽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를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강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굉장히 강한 정부인데, 그러나 여기서 경제적 효율성은 정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남미의 포퓰리즘 상태가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주의 국가인데,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기업 부분으로 이제 이전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대신에 성과를, 성장 성과를 정부가 요구를 하는 이런 식의 그 상태.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파이가 커지면서 일반적 보통의 결탁 국가와는 다르게 이게 배가 뜨게 됩니다. 이게 개발적 국가. 그리고 성과를 내게 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여기서도 일종의 기업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기업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보조를 주면서도 규율이 작동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성과되지 못하면 다른 기업이 대체해서 농업 부분은 이제 계속 얻어맞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것인데, 농업 부분의 보호가 이제 들어가는 개발적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개발적 국가입니다. 이 결탁 국가가 다른 문제를 아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민주의 코퍼레티즘, 이게 이제 요거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단체 교섭에 의해서 그래서 확정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른 것이죠. 사측권리를 정부가 그냥 인정하는, 인준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단체 교섭에 의해서 소유권 확정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소유권 체제가 한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준법제적 권한을 정부가 보여야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민주의 코퍼레티즘 이런 간단한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놀랍다 싶은데, 어쨌든 이 모양이 이전보다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 경제적 이익 집단이라고 이걸 불러놨는데, 이건 이제 뭐 다시 표현하면 이제 노동과 이제 큰 자본이죠. 거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율적 계급으로서, 역량 있는 자율적 계급으로서 서 있는 이런 모양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위에서 얘들이 이제 갈등하면서 협력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독일 세대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이게 훨씬 더 이 레벨이 훨씬 강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가 조금 더 개입성이 더 높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스웨덴, 아웃기도 이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변화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연구자들도 되게 스웨덴 독일 모델 차이는, 물론 복지론에서는 참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국가 이상이죠. 그리고 이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일본 모델을 이제 관리적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연구를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게 일본 모델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것서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 삼인조 코퍼레티즘하고 매우 다르고, 기업 레벨이죠. 기업 레벨에서 이 노동자, 투자가 사이를 경영자가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력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일반적 요구를 이제 막아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 사실 기업 레벨에서 굉장히 강한 이런 모양이죠. 각 기업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 기업 전체가 업계단체가 조율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관리하는 각 국들이 있는 거죠. 뷰로들이 다 있는 것이고, 전체 또 높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다른 이해관계 따른 이익자 단체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조업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만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이 농업도 있고 요 이해가 이게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아오키가 일본 모델은 개발국가 모델을 넘어서 관료적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중화되는데 이 관료가 이걸 이제 조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 그 이해관계가 그 삼인주의적인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다원적으로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일본 모델. 한국은 지금 여기 도달을 못한 거죠. 한국은 여기 도달을 못하고 기업 내부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도 이게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과도적 조율력은 다안 되는 겁니다. 이 거기가 다 안 되는 거지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일본이 도달한 지점은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데 대행적 개발주의 국가라는 이야기를 이후에 지금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주의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저 연구소에서는 이제 평화복지국가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설명을 풀어서 해놓은 부분이고, 별도 논문도 쓴 건데, 이 개발주의 또는 개발국가의 그 개념적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겠는지는 학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넓게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게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은 모든 그 자본주의는 근대에 이행에서 이걸 통과한다라고 하는 선생님까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후반부의 경험을 쓸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동아시아 이야기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조금 왔다 갔다 한 설명도 한 번 있습니다만, 최소한 뭐 이야기는 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개발할까. 이게 이제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내부에 이제 저는 동아시아 모델은 이제 그 일본적 계보하고 중국적 계보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계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거는 사실은 중국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 공공성이 사실은 많이 강하고요. 좀 두 개로 구분해야 된다. 그 일본 중심주의가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독일이, 이 독일 전범국가가 파시즘을 나가고, 비스마르크 공의주의 개발국가에서 파시즘, 전범국가. 현대사에서 독일의 재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있는데, 독일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갔고 본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헌이나 논리로서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아직은 몸으로 체득을 못합니다. 이거는 뭐 이중의 단계를 거쳐서 평화복지국가가 독일이 이제 거듭났다고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독일을 갈 기회가 있으면 독일이라는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입니까? 궁금해하는 거고, 물론 최근에 이 독일마저도 우리 포퓰리즘이 출현해가지고 아메리카 이야기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뭐 3인당이 지금 엉망이 되는 건 말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새로운 지금 현실은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제 독일과 매우 다르고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사회경제적으로 앞섰다 이렇게 보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받았지만은 지금 공공성이나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발국가가 대응하는 그런 일로 갖고, 여기에 이제 세계화가 들어온, 이게 이제 일부 한국의 적이다 이렇게. 일단 나중에 한국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오키 이야기를 좀 더 확장 말씀을 드렸는데, 다영상 이야기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영상 이야기는 조금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소유 통제하고 노동 참여, 그 다음에 시장 참여, 이 노동 참여, 시장 참여를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과 협력, 이게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 매축으로 여기서 각각 민주성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좀 일반론적 이야기가 안 되겠냐. 이건 뭐
사회구공례다, 정말 사회연대인대 분야 문제고, 그 다음에 노동참여는 이제 노동신문하고 참여 문제고, 여기서 이제 전국 산업기업의 계획이 쫙 나눠지는 것이고, 이게 배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장 참여, 이거는 경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을 할 수 있는. 이게 노동 참여가 다른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파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균형 발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런 개방성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대륙 유럽은 좀 낙하죠. 좀 낙하다고 보죠. 스웨덴도 좀 낙하고요. 덴마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혁명, 내부 경제, 협력, 외부 경제. 협력의 내부 경제, 협력, 외부 경제는 경제 사상사적으로 알프레드 마샬이 이제 이거는 가장 최초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재벌 같은 것이 내부 경제 협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경제라는 건 이제 중소기업 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외부 경제입니다. 분업이 더 확장되는 것이죠. 내부 경제는 이제 자기들끼리 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외부 경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진보적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력이 외부 경제가 오늘 같은 많이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내부 경제, 외부 경제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 어떻게 했는지, 이 그림은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뭐 때문에 많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통상은 워낙 일부러 많이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좀 근래 많이 좀 들어왔다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이나 실리콘밸리 전통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덴마크도 그렇고, 제3 이탈리아도 그렇고, 경쟁과 협력이라는 게 결국은 순수 경쟁이 세계냐, 어떤 협력이 세계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요 추론 이 그림은 아마 다른 거 외국 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준호 교수가 만든 것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정준호 교수가 청룡나, 정준호 교수가 워낙 뛰어난 글을 지금 많이 써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배치하는 게 이 노동 같아버렸어. 외부 경제, 내부 경제를 구분하면서 같이, 그리고 이게 다 산별과 기업을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게 제 머리로는 못했는데, 제가 앞부분까지는 다 했는데, 나라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다. 동남아 전망에서 나오는데, 나는 그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화의 스케일이라고 할까, 복합적 구조를 좀 더 아홉 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한 분류가 있는 거죠. 이 축에서 다 한 분류가 가벌 문제 같은 것이 여기 가벌 문제라는 것은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는데 훨씬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작게 보고 있는데, 넓이는 이런 문제이고, 또 거시경제로는 제대로 분업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안 풀고 있죠. 하나 제대로 풀리는 거죠.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보면서 각국 민주적 역사 준거를 저마다 자기 조건에 맞게 지배체제와 다투면서 만들어낸 인정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세계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장의 논리와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자유화 이야기는 제가 금융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워낙 그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자유의 다양성 이야기가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그 부분 제가 한마디를 좀 보태놨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자본주의 파죠. 그 학파의 실내니 하는 부분인데, 착근된 유연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복지국가라든가 코퍼레티즘이라든가 이렇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연화의 도제가 맞이를 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덴마크 스웨덴인데,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이주화 문제를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복지도 뭐 굉장히 많이 경쟁했으나 그런 대로 가고 있는 이런 거죠. 이거 인베디드 이렇게 했고 이중화 동맹이 독일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 이중화 동맹 유연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3인당도 그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 메르켈이 이건 이제 당연히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 포퓰리즘까지 출연하는 탈미적 유명화가 지금 그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요즘 뭐 이정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국을 그냥 이중화 연기가 약간 애매해진다. 그 독일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독일 우리 연구에서 제가 그 첫 번째 논문에서 하는 고심에서 그린 부분인데 독일에서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인사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인사이드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독일에도 제가 이중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부의 이중화. 그 다음에 이제 EU 선상에서 이제 그 독일이 큰그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그 밖의 나라들의 이중화, 그 이중화 속에서 독일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한국 이야기는 제가 강원대 정년기념에서는 거의 이번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대로 하면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조금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 다양성과 연결 속에서 한국의 개몽을 특히 이제 개발주의와 그 대행은 이제 그리고 카레츠키 역설과 혼란이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경을 설명하는 데 깔려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군인데요. 이 성공담론이 이른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제 기념 식사에서도 합니다. 저도 뭐 이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 근데 해도 설명했으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은 자기 역사에서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공영연구에서도 했고 독자 논문에서도 썼는데 상반민주화 모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왜 성공했느냐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 반대 질문은 가져가 보자는 거죠.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 이 모든 나라가 그 준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시대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맨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리 자본이 코피 부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행사하지는 그래서 역사적 기반과 그 컨센서스와 그런 그 권력 구조와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토양이라는 게 다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게 그런 거의 모든 선진국은 자기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한국이 그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민주화 시대에는 박정희는 어떤 대안을 찾나, 민주정부는 보수정부를 어떤 대안을 찾나, 그래서 두 개의 불편 인식이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지금 한국의 경제 풍경이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거는 뭐 상당 부분 한국 극우가 너무 온난해가지고 일본 아베도 지금 엄청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별도의 또 수준을 가졌는데 이 신유를 교수가 이런 이야기에서 이에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한국이 그 어쨌든 뭐 널널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세력들이 잘해서 그러나 진화식한 그거 모습 상당히 좀 역설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또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 박정희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인데 삼중의 흑성으로 봤고요. 박정희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죽긴 죽었는데 다 죽지는 않았다. 사실은 박근혜가 이제 그 아버지를 살리라고 그러다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죽이신 건데 어쨌든 한국의 산업화가 성공했다는 그 대목에서 뭔가 박정희가 살아있는 것이 있겠다. 동아시아 압축 고성장 모델의 공통된 국가주도 추격과정은 독일 일본 대표는 항공력 강화적 6.25 전쟁 지역과 남북 대륙 지역을 주는 거구적 안보입니다. 세 가지 속성은 삼중석은 잘 같이 봐야 된다. 뭐 이 설명을 제가 쭉 했습니다. 성장 기술과 적대 축적의 이중들을 연출했다. 성공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워낙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용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조적 모순과 관련해서 개발국가론의 대표적인 그 논자 중에 존슨이 그 위험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문제도 지적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 중에는 엘리트들이 계속 권력을 정하는 오설 동맹이 존재하고 그 민주적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고 파시니가 국익적인 발전을 비약한 토대를 정하는데 이 굉장히 논쟁적인 대목인데 이 논쟁 부분은 제가 조금 연구를 썼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박정희도 뭐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한국에 그걸 밀고 갔기 때문에 존슨의 지적은 박정희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 체제에 대해서도 들어맞는 이야기다. 조금 다른 변화된 형태로 우리 뭐 조건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개발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개발국가론이 뭐 저도 이 부분은 개발국가는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널리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 성공 사관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 논자 중에 한 사람이 하와이에 계신 분인데 이 가장 그 유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선일보사에서 나온 책의 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영문 책자이기 때문에 그 리딩 페이퍼로 쓴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인용합니다. 그 독일 일본 모델이 그 제국주의 모델을 채택해서 국가 위신과 위대성, 경제 자부심을 제고했다. 이 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두고 지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민자 30년 그 회고적 완성적 회고와 관련된 논문에서 그거에 비교적 또 논문도 썼습니다. 이 노태우 모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쨌든 뭐 우리가 한게 그렇게 크게 민주주의의 성취가 그렇게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그 뭐랄까 정치적 민주주의와 관계도 많이 크고 정치적 민주주의조차도 많이 망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까다로운 점인데 노태우 모델이 조금 제일 생각합니다. 개발주의 제한되자가 인적 민주 타입이 이루어졌고 글로벌화 완전히 편입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태우 모델이 과도기적 시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거는 보수 쪽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태 모델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모태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제가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 생각하고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의 공기 도투다스입니다. 유연화가 규제된 고용, 가계저축의 거시회로 선순환이 있었다. 투자주도와 소득, 수출과 내수가 공유한. 이게 물론 이거는 뭐 일본보다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막 과장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민주 30년 동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생각해보면 새롭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 소득주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국 잠재 역사에서 소득주도를 할 부분이 언제 있었느냐? 노태우 시대 좀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이거 모태 모델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복잡한데 이거 그린다고 한 하루 걸렸는데 어쨌든 재벌이 커졌습니다. 재벌이 커졌고 국가는 약해졌고, 그러나 나는 뭐죠? 있죠. 이게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개발이 관리가 됐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시장이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어쨌든 뭐 분명히 이제 내부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잘 아는 중요한 그 어떤 부분도 다 있는 거죠. 상당 합당이 있었고, 노태우가 또 연구고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또 걷어내면 그건 그 부분들 보되 그 부분을 좀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보편한 진실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민주정부 시기를 제가 따져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별 수 없이 민주 30년을 회고적으로 좀 타진해보면 어떻게 됐느냐 생각하다가, 그래서 두 시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민주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 그렇죠. 김대중 정부의 추구한다고요. 시장을 전면적으로 이제 끌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시경제의 폐해, 규율 공백의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깨뜨리고, 노동기본권도 일정하게 신강이 됐고, 국가복지가 확대됐고. 그런데 이 조직 체제가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모델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논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이 김대중 모델을 말하는 과잉시장 자유화, 어떤 결과를 강하게 생산력 복지를 구하십니다. 폴라리즘과 김대중 정부가 폴라리즘 모순에 빠졌다고 제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이건 많이 또 하죠. 뭐 특히 이제 그 참정부에 관련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뭐 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만, 정부제를 했다는 거를 뭐 엄청나게 지금 그걸 하죠. 어쨌든 이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제가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죠. 삼성과의 관계 문제. 노무현 정부가 칼라치키 역설과 폴라리 모순에 빠졌다. 제가 이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의 모델을 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중행론을 성공했다는 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절반의 지지다. 그리고 반공개발주의와 민주시대 시장주의 신뢰에 의한 이중적 폐유산을 받았다. 정경유책과 비리정시주의와 그리고 반공개발주의가 신뢰적으로 모두를 받았다. 산업화 성공론자들은 그 반공개발주의 위험성과 배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성공론자, 민정공원은 그 민주시대의 민주시대 민주주의 허약성, 그 연성국가적 성격, 연성국가라는 말은 재벌을 큰 자본을 조율하는 능력의 문제이고, 연성국가적 성격과 시장주의 적폐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시대에서 모태의 수 보수 정부식이 사용되지 능가하는 당대 시대와 지배하는 대한민국 세력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90년, 10년 자유주의 대안이 자본적 개발에 대한 능가한다고 못한다면 이런 민주화의 중단을 써야 될 불편한 것입니다. 문재정부의 가능성과 불안, 가능성과 불안을 같이 쓰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패착과 촛불 항쟁으로 등장 출항이 된 거죠. 이거는 한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기회가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법집회, 이조율 불명하고 지배소탈, 노동불안을 불안, 총산불안, 노후불안, 복지불안, 상하불안, 전반적 사회 보수하는 불안은, 그리고 이 불안을 갖고 사는, 놀고 있는 적폐세력과 기득권 대청,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재벌 능력 등 권력을 회수하는 강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카레츠키의 역설, 폴란의 모습이 있지만 역사적 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 제가 자본주의 파시즘, 민주주의의 삼각적인 관계가 설명됩니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한국에 대한 모두가 대합한 경우는 그 말씀 이제 드리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는 이 그림은 많은 나라에 설명이 가능한 종합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국가하고 요놈을 국가하고 이제 큰 자본, 큰 자본이고 라지 캐피탈이죠. LC죠. 이제 스몰 캐피탈, 작은 자본. 요 관계가 지금 워낙 중심적이었어요. 요거를 그어놓고 이제 그래 보면은 한국에 많은 선명이 가능하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중모순 구조가 워낙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을 자체가 다 불법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참 모순되고, 또 경제적 이해관계는 요구하더라도 무슨 정치적 주체로서 출범하는 그런 문제고, 이런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큰 이야기들이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이 정도로 반갑습니다. 저같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아주 방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민주 진보 정부의 사회 경제적 대안 이런 걸 우리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데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여기 지금 국민들께서 뭐 질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각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몇 분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저는 그 참여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원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는 사실 무슨 조세재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선생님 논문을 옛날에 좀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이렇게 강연을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오늘 얘기에 사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좀 연결된 부분이 그 시민과 세계에 있는 그 논문에 약간 언급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현재 현재 처해 있는 난관에 대한 이제 문제로 뭐 가계부채나 생산성 체제에 대한 문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소득주 성장론이 뭐 가장 중심적인 경제 어떤 뭐 모델 형태로 제기되고 있긴 한데 소득주도 성장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생산성을 어떤 식으로 과연 혁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선생님 이제 견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써주신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면 뭐 현재 혁신행동이 미국식의 급진적인 창조적 파괴 혁신을 기대하는 것인지 독일은 일본 등의 점진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인지가 문제다. 이렇게 근데 좀 불분명하다. 저도 사실은 좀 선생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이 좀 나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뚜렷한 답이 없어요. 뚜렷한 답이 없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97년 대한민국하고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하면서 한국이 자기 주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는데 한쪽은 그게 정상적 한국 경제를 정상화했고 미국적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굉장히 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는 뉴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뉴딜로 오더라도 한국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논쟁적인데 뉴딜이 되면 좋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날의 시대는 혼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잡종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것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이제 외부적인 것을 믹서를 만드는데 믹서가 뭐가 될 줄을 누구도 모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재벌 개혁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 문제거든요.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제 기업과 가공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독립 이 부분의 실상은 홍장표 수석이 가장 잘 파헤쳤다 학계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최근에 이제 홍 수석이 되기 전에 이제 저 공동연구에서도 홍 수석이 쓴 글이 있어요. 실리했는데 그 잘 파헤쳐놨는데 거기서도 확실한 답은 안 하는데 그래도 실리콘밸리 같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적 길이 있고 유럽적 길이 있고 아시아적 길이 있는데 아시아적의 중소기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대만과 그리고 중국이잖아요. 그거는 외국 것 그냥 가져오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주소를 잘 지금 못 잡고 조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역사적 궤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 생각이 좀 약하다. 그게 네 생각은 뭐냐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시간을 단기로 가져가면 안 되고, 뭔가 커먼스적 생각이 필요한 커먼스. 예컨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이라는 게 개개별로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뭔가 지역적이나 이런 커먼스뿐만 아니고 지원 자체가 풀이 되게 줘야 돼. 그러면서 이게 규율이 따라야 돼. 근데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 실업 문제나 이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중소기업 자영업을 그냥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떤 정도로 감소해낼 수 있느냐, 단기 경기 조정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최저임금 제공만 하더라도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는 하지만 완전히 찬성하지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최저임금제 진통이 이런 것 같았으면은, 근데 뭐 지금 이제 가볼 문제를 처음부터 같이 풀어서 이렇게 가서는 지금 정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선이 조금 이 정책의 패키지가 조금 그 생각이 좀 약했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지금 좀 혼선인 것 같아요. 지금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오히려 외국뿐만 아니라 차라리 대만이나 중국의 사례를 조금 더 충분히 보는 게 좋겠다. 우리하고 조금 가깝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독일적 중소기업이 또 일본하고 미국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독일은 또 중소기업의 자율성이 워낙 강력해서 바로 우리가 독일도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그 중소기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중소기업을 론칭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나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면서 정책의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이 될 겁니다. 중소기업 전문가가 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양이 이게 지금 혁신의 경로가 미국식의 그렇게 급진적인 어떤 완전히 그 지식의 새로운 창조 같은 것을 가기는 어려운, 우리가 그 자산을 그렇게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좀 숙지가 되지 않을까. 예. 마이크를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 결론 부분에서 한국이 역사에서 민주적 자본주의 충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좀 알기 쉽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자유화에서 그 미국식의 탈규제 위원화 말고 독일식은 이중화 동반된 위원화고 덴마크나 스웨덴은 차분화된 위원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냥 전부 탈규제가 위원화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까지 마지막. 이거 뭐 평상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북구를 비롯한 나라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고 있다든지 비정규직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우리의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해서 그걸 지탱하는지, 왜 얼른 못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이 조금 덜 했는데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한 나라 경제가 사다리로 올라가잖아요. 사다리로 올라갈 때, 그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임금을 이겨내는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협력의 협력의 관계를 속에서 이제 고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받아 안으면서 그만큼 경쟁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선진국이 다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또 유럽이 다 그렇고, 뭐 미국은 또 다른 형태지만, 일본은 반쯤 갔습니다. 일본은 반쯤 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후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를 추구했거든요. 환율도 고환율로 안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 맞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예, 건지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형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통해서 다시 생산이 일어난 거시회로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 거시회로의 균형이 한 단계 올라가 버려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게 저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거기에서 복지가 같이 깔리는 거죠. 현대적인 문제는 지금 그거는 거의 지금 경제업계에서는 상식과 같아서 이야기가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 자본주의 준 거. 아. 그게 첫 번째구나. 자본주의 중국부터 자본주의 중국이라는 건 제가 뭐 한 2, 3년간 떠드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근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시민혁명의 한 또 다른 축이 있으니까 근대라는 게 두 개의 축이로만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개의 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모델이 서게 되면 그게 민주적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그 민주적 자본주의 레벨이 천층이에요. 천층인데 그게 뭐 보편타당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한테 맞게 그 나라의 정치적 역할, 관계, 저 나라의 문화적 기반 여러 가지 자기 몸이라고 자기 몸에만 옷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게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또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이사제들 이후에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통상 생략과 복지국가 가는 복지국가 황금기 어쩌고 하는데 그때 뭔가 각 나라가 뭔가 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대공황의 전환점입니다. 그 대공황기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뭔가 각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걸 이렇게 하나 나름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딴 나라에서 배우기 전에 자기들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비비감들이. 우리는 처음에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건국부터 이른바 건국부터 탈려서부터 해서 어두운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생각을 바꿔서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만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물건에서 우리가 그때 그런 부분이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는 법 하지 그냥 성장만 했다가 아니고 공유하는 그리고 참여가 대변했지만 뭔가 있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좀 키워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갖고 갈 만한 그 구석이 그게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라는 말로 한 건데 각 나라가 다 있어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유직인데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은 누구도 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여기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던졌어요. 대한민국 다 어두운데 그러다 한쪽에는 다 성공했는데 성공했네. 근데 그 사회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저기요. 유연화. 탈규제 말고 착근된 유연화, 이중화 동반된 유연화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유연을 구분하는 이유는 경직성과 반대되는 말이 유연화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공공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의미에서의 유연화도 있지만 이전의 틀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라서 이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한번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라는 것도 한쪽에 이게 잘 풀렸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자본과 대노동이 격탕해가지고 배제가 되는 새로운 진입이 안 되고 기업도 진입도 안 되고 노동자하고 신규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노동 자본 타협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경직적으로 타협해서 인사이드 이런 내부자를 구성해서 아웃사이드가 광범위 존재하는 이중화가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나쁘다가만은 아니고 나쁘긴 하지만 공공적 규제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 유연화의 도전은 이중화를 깨뜨리면서 이전에는 잠깐 말했던 타협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는 개방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방성이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의가 복잡해서 유형 나누고 뭐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질문에 설명하기 훨씬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혹시 다른 집에서 제가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국의 자본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쭉 그 설명하신 부분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 잠깐 지나가는 그 데모에서 그 축적 체제와 생산 양식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축적 체제가 생산 양식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마크스적인 의미에서 생산 양식 개념은 이 사회 소셜 포메이션 차원의 아주 이제 거시적인 개념이고 조절 이론에서 제시한 축적 체계 개념은 그걸 좀 더 중범위 이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어떤 뭐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양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축적 체계 개념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른 설명이 나거든요. 축적 체제가 생산하는 것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축적 체제는 뭐 조절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헤게모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는 생산 양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 중심의 설명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이 설명의 어떤 추상성이나 뭐 이렇게 좀 그 범위의 측면에 보면은 생산 양식이 일반적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해보시죠.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개념 문제인데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을 따라오면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안 들으시나요 혹시? 저 제가 좀 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이제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얘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대와 착취, 지대를 통한 불로소득과 착취라고 하는 것에서 마크스는 예를 들면 착취에 주목을 하는 그런 생산관계, 생산 양식 개념이고 이 노선에서는 지대 또는 불로소득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축적 체제 개념은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산 양식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자기 논리를 주도하는 이런 그 체제잖아요. 이 자본이라는 게 꼭 노동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돈벌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자본의 개념이 그 노동을 끌어안고 중장기적 시야 이런 자본의 그 우리 시계라고 그러는데 타임호라이즌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불로소득적으로 그 금융과 부동산 쪽으로 쭉 가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시계가 열려 있는 거죠. 훨씬 더 일반화시키면 그게 축적 체계 개념이 나오셨겠다. 조절 이론보다 훨씬 더 다른 개념을 가는 건데 이거는 마리가 사실은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롱테니 센츄리에서. 근데 개념화는 조금 더 자제한 것 같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 불로소득 자본주의 렌트 캐피탈리즘을 설명하는데 주요 연구를 보면 마르크스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생산 양식은 좋은데 축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 지평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제가 보면은 생산 양식을 막스가 물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장에서의 착취와 일터에서의 착취와 시장에서의 어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았지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착취가 실현되는 시장인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시장 권력을 통한 그 불로소득의 어떤 수치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 균형 상황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문제의 한계는 있었다 하더라도 막스가 과연 이걸 전적으로 배제했느냐 이런 배제한 건 아니고요. 배제한 건 아니고. 그리고 불로소득이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자본 개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예요. 예, 뭐 하여튼 좀 본격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논의로 가고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이병철 선생님 이제 고생도 오늘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더 질문이 계시겠지만 당연히 오늘 이 강연 및 참여사회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